아이, 뭐야, 이건. 잠깐만. 그런데, 예사까 짚고 넘어갈. 소리가 지직거리는 게 계속 들리는데 이건 뭐예요? 나 안 들리는데? 저도 그래요? 안 들리는데요. 그럼 저만 그런가 보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내가 귀에다가 소리 내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자, 그러면 얘를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네, 읽으면서, 여기서부터요, 읽으면서 이렇게 내려가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내리시면서 얘기하면서. 아, 뭘 놓치는 게 있을까 봐. 뭘 놓칠 게 뭐 있어? 그러니까 강석수 형도 하고 싶은 얘기가 이렇게 정리했던 것들이 있으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하다 보면 나올 건데, 이 페이지에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게 산만해질까 봐. 그러니까 페이지를 내려가면서 하나씩 짚고 딱 끝내는 게 깔끔하고 맨 끝에 가서 추가로 더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렇게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아까 질문 리스트의 첫 번째,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되었다. 이 변화는 큰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일단 시작을 할 거고,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번 개편안에서 가장 크게 입시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 점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고, 그 다음, 그러면 이제 이 뒤에 페이지를 보면서 교육부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을 한 페이지씩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갈게요, 그러면. 2번? 2번.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한 페이지씩 보면서 얘기를 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합니까? 자, 음악이 나왔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렵고 복잡한 입시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주는 이주TV의 김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10시부터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해서 10시 반에 막 시작을 했습니다. 강석 소장님 나와 계시고요. 김민철, 안녕하십니까. 자, 김민철 소장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철입니다. 이 시간이 너무 새벽이죠, 우리한테는. 네, 네. 맞아요. 음, 보통 한 10시쯤에 이제 눈 비비고 일어나서 뭐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빨리 일어나 봤자 9시인데 어제 저는 6시에 일어나요. 부지런한 척하기 없기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제가 지금 좀 당황해가지고 왜 6시에 일어나요? 그냥 일정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네. 그 사람이 좀 별로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 독해 보이고. 네. 네. 그런데 어제 우리가 그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이 일단 나왔잖아요. 네. 네. 다들 잠은 편히 주무셨나요? 잘 못 네. 잤어요, 사실은. 저는 잘 잤는데. 뭐 꿈 교육부 개편 시안 이렇게 페이퍼가 날라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그러진 않던가요?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저는 이제 그 분석 자료를 좀 만드느라고 조금 잠을 잘 못 잤네요. 네. 음, 네, 어쨌든 우리가 오늘 아침에 10시 반부터 일단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로 했기 때문에 서로 개편 시안도 보고 다른 분들이 또 분석한 내용도 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이렇게 그 찌라시 같이 소문이 좀 돌기도 했었어서 분명히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원탁 가운데 놓고 딱 앉아가지고 그 옛날 썰전 느낌으로 해보는 게 정말 소원인데 이 교육부가 갑자기 이렇게 발표해버리니까 줌으로 하니까 좀 재미가 없긴 하네요. 네.
자, 근데 그럼 원래 이번 주에 발표되기로 예정은 돼 있었죠. 찌라시 상에서도. 사실은 이제, 제가 엠바고 작성했던 게 갑자기 삽시간에 퍼지는 바람에 좀 제가 좀 당혹스러웠었는데, 어쨌든 이번 주 발표가 됐었는데, 어제도 이제 오전에 발표가 될 줄 알았는데, 발표가 안 돼서 오늘 안 되려나 하다가 또 3시에 발표된다 그러면서 자료 돌기 시작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부랴부랴 좀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에 일정도 좀 있어가지고 소화하다가 또 부랴부랴 봤는데 사실 지난번에 어떤 우리가 갖고 있던 자료와는 크게 다르지 않은 발표였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저는 9시에 발표할 줄 알고 그 교육부 앞에서 이렇게 줄 서 있었는데, 네. 네. 자, 그러면 이번 대입 개편 시한인데 아마 거의 이 상태로 가겠죠. 6월 달에 한번 해놓고 그걸 완전 굉장히 큰 부분들을 많이 갈아엎었잖아요. 네. 많이 그리고 나서 엎었죠. 이걸 또 갈아엎으면 사람도 아니지, 정말. 교육부 이 자식들. 근데 전 개인적으로 공청회 이후에 좀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음, 저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 바꿔야 된다, 바꾸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겠지만, 그 고교 학점제 해가지고 그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수많은 연구했던 그 결과들과 논문들과 그다음 캐리스 이런데 교육평가연구원 뭐 어디죠? 하여튼 캐리스 같은 데서도 엄청 논문 내고 대학에서 내고 교사들 연수도 받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그거 다 엎은 거잖아요. 엎었죠. 네, 예. 정말 어 대단하다. 제가 이게 라이브 방송 아니고 편집되는 거면 여러 가지 하고 싶은 표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냥 엄청나다 정도로만 줄여놓고 가겠습니다. 자, 이 개편 시안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면 첫 번째, 각자 느끼는 가장 큰 2028학년도에 가장 큰 입시의 변화가 이럴 것이다. 이번 안대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어떤 각자의 생각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기억랜드 이것으로 강석 소장님부터 한번 얘기를 여쭤볼게요. 이번 2028 대입 개편 시안이 확정이 된다면 나는 이것이 가장 두렵다 하는 딱 하나만 임팩트를 먼저 짚어주시고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거는 놓치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요거 하나 짚어보실까요? 두렵다요? 두렵다기보다는 그냥 요거 하나는 굉장히 임팩트가 있겠다. 요 부분이 가장 핵심이다. 그거는 수능 영향력이 커진 것이 가장 저는 큰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내신 변별력은 기존보다 완화가 됐죠. 사실은 원래 예고돼 있었던 고교학점제 체제보다는 훨씬 더 변별력이 생긴 건 맞지만, 현재 9등급 상대평가 체제에 비해서는 이제 내신 변별력이 완화가 됐는데, 반면에 이제 수능은 체제 그대로 가겠죠. 그대로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풍선효과로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진 것은 사실 정시에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완화된 내신의 변별력을 우리가 완충시키기 위해서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세게 요량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범위에 대한 문제도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수능 영향력이 가장 커진 것이 저는 가장 좀 눈여겨볼 사항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강석 소장님은 지금 수능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된 것이 수능 영향력이 굉장히 강화 이 부분이 가장 큰 변화일 것이다. 변화다라고 네. 판단하셨네요. 그럼 뭐 이제 상대평가가 5등급 체계로 가면서 거의 교과 전형이 사라질 위기에 처하지 않았냐는 얘기와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그거는 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좀 그렇고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우선 순수하게 수능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고 뭐 정성평가도 안 하면서 순수한 교과 전형만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은 이제 서울의 하위권 대학 정도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광운대 라인부터. 그 위로는 현재 경희대, 뭐 고려대, 건국대, 동국대처럼 정성평가를 실시하는 대학을 그 방식을 차용하거나 거기에 수능 최저까지 들어가고 또한 더 갈 때는 이제 교과 면접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평가 요소를 결합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금 이것에 해당되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뭐 광운대, 가천대 이런 대학교 얘기하면 뭐 이제 귀에 들어오지도 않을 거니까 우리의 논의의 중심은 이제 상위권 대학교가 될 텐데 상위권 대학 중심으로는 메디컬과 스카이까지는 어떤 전형 평가 요소를 결합하더라도 교과 전형 운영은 불가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얘기는 조금 이따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네. 네.
자, 그다음 김민철 소장님은 그러면은 요번에 2028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서 포인트는 이것이다. 어떤 부분을 음, 짚어주시겠습니까?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변화 포인트는 강석 소장님이 말씀하셨고, 저는 오히려 공교육 정상화하고는 완전히 멀어졌다. 네, 저는 공교육,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음, 그래서 사실 수능이 강화되면 공교육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중에 살펴보시겠지만 수능의 탐구 과목이 통사 통과를 가지고 변별을 한다고 이제 9등급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고3 때 통사 통과를 학교 교육 과정에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교육부 또는 지방 교육청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승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면 결국 고3 때 배우는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에서 통사와 통과를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네. 예, 지금보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저는 예, 판단이 들더라고요. 네,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3학년에 배우고 1학년에 원, 투 과목 먼저. 네. 근데 사실은 뭐 지금도 그런 고등학교 많이 있죠. 뭐 심화 수학, 고급 수학 이런 과목 깔아놓고 그냥 수원수투 수능 돌리는 학교들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네, 저도 그렇죠. 김민철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에 굉장히 크게 동의하는 바고, 그렇게 해서 저의 생각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거는, 그렇게까지는 몰고 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그 정시 비율을 유지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그것이 수능 100이다라고는 명시 안 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공교육 정상화를 조금 위해서라도 지금 서울대나 아니면 올해 고려대가 신설하고 또는 2026학년도 연세대가 신설을 하는 수능 플러스 교과 정성 또는 정량 평가 형식이 되면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까지도 우리가 뭐 흔히 말하는 내신 또는 학교 생활 이런 것들에 충실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좀 아이들이 학습 부담이 굉장히 좀 커지는 문제점도 있죠. 음. 그런 부분에서 보면 그 모순을 공교육 정상화 후퇴라는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게 이제 고교 학점제랑 완전히 상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탐구가 결국 절대평가로 바뀌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예, 그러려면 제가 아까 이제 12월 달에 최종 발표하기 전에 공청회 때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되어서 수능에도 약간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걸로 확정되기는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저도 고교학점제 이 안이 나왔을 때 꽤 오래전이죠. 그때부터 이거는 탐구는 절평으로 가는 수순이겠다라고 예상을 하면서 그거를 설명회 때 몇 번 한 적이 있어요. 음. 그러다가 탐구 과목 선생님들한테 정말 욕을 얻어먹었습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저도 이제 그 생각을 아직도 갖고 있어요. 공청회 이후에 탐구는 절평이 될 가능성도 있겠다. 또는 지금처럼 탐구 과목을 유지를 하되, 뭐 예를 들어서 물화생지를 절대평가에서 선택형 한 과목 정도로 지금 우리가 심화 수학 예고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하는 방향도 가능하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음, 심화수학 네, 뭐 이거는 저 뒤에 수능 개편하는 페이지를 보면서 말씀 나눠보시고. 얘기가 너무 네, 길어졌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니 괜찮습니다. 뭐 네. 자유롭게 토론하는 건 맞는데 근데 이제 그 보시는 분들이 얘기를 좀 뭐랄까 정제돼서 정리해서 가셨으면 좋겠어서 음. 일단은 정리를 잠깐 해보면 강석 소장님과 김민철 소장님의 말씀이 사실 의견은 같은 의견이죠.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해졌다 이건데 이거의 전제 조건은 현재와 같이 영어와 제2외국어를 제외한 나머지 국어, 수학, 탐구가 9등급을 유지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래서 거기에 추가로 강석 소장님은 뭐 추가가 아니라 김민철 소장님께서 음, 공청회 이후에 탐구는 절대평가가 되면 좋겠다는 소박한 바람을 말씀하셨고, 네, 전국의 탐구 선생님으로부터 테러를 당할, 네, 뭐, 강석 소장님 1차 테러, 그다음 김민철 소장님 2차 테러, 이렇게 당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또 부작용이 워낙 많을 거여서, 네, 그렇죠. 맞아요. 자, 그러면
저도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지만 저는 조용히 얘기를 슬슬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두 분이 꺼낼 수 있도록 좀 몰아가는 방향으로 해볼 거고요. 네. 네. 그냥 뭐 시간을 막 2시간, 3시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짧게 끝내기 위해서 우리 18페이지로 구성된 교육부의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한 요 녀석, 자, 요 녀석을 한번 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이거 어떻게 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야, 이거? 얘가 됐다. 이제 추진 배경 및 방향. 자, 나와 있는 게 이게 어렵네요. 손이 어렵네. 손이 더 어려워. 자, 보면 이제 2028학년도 이걸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줌이랑 연결되면 내가 바보가 돼가지고. 자, 대입의 개편은 수능시험과 거기에 내신 뭐 두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공정성이야. 이것도 우리가 진짜 몇 시간 떠들 수 있는 문제지만 얘도 좀 넘어갈게요, 그냥. 자, 네. 공정성에 대해서 말하면, 야, 이거 100분 토론으로도 못 끝나는 얘기잖아요. 그냥 근본적, 그렇죠. 네. 네, 근본적인 혁신을 하겠다. 교실 수업은 디지털 기반의 교육개혁이지만 내신 평가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네, 그래. 이, 네, 이 그래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좀 할 말이 많긴 한데, 네, 네, 이건 넘어가고. 네, 진짜로 분석 방송을 하나 찍어가지고 따로 해야 될 때도 있고 한 네. 꼭지씩 놓고 우리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해야 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토론이 되려나? 거의 비슷한 성향들이어서. 네. 좋게 얘기하면 절충안이고, 그냥 제 생각은 면피하려는 전략이죠. 네. 전국의 탐구 교사분들한테 토론 당한 걸로 부족하셨습니까? 그냥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네, 개인의 생각이어도 방송에서 말씀하시면 이제 당하는 겁니다. 네. 자, 수능 선택 과목 요 부분인데요. 일단 표준 점수 확보에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 쏠림이 유발돼 있다라는 내용이 일단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게 서울대가 과탐 2과목 필수를 해제하고 나서 이번에 그 물투 뭐 지투 막 이런 거에서 일단 표준 점수가 팍 튀어오르니까 그걸 근거로 계속해서 건들고 있더라고요. 그 뭐 그게 아니어도 사실은 뭐 유불리가 사실은 발생하긴 했었지만 근데 올해 있었던 그 특정 안을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전 참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긴 한데 현재 보세요. 과도한 고교 내신 과목 쪽에 요놈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로 과도한 고교 내신 과목 쪼개기라고 화면에 잘 보이시나요? 공유 화면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이시나요? 네, 네. 잘 보입니다. 와, 25년부터 교육과정 이수기준이 학년에서 학기로 바뀌어서 과목이 잘게 세분화가 되어 있다. 그래서 물투 한 과목이 전자기업, 양자, 역학과 에너지 2과목으로 바뀌는 거에서 과도하게 쪼개졌다 이건데 아니 일단 이 물투는 내신 과목이 원래 등급이 쪼개지는 과목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네, ABC가 된 건데 이게 뭐 과도한 쪼개기인지 얘네 지금 교육부가 생각이 없어 애들이. 자, 인간의 숨은 의미를 파고 들어가서 교육부가 하고 싶었던 거는 9등급으로 되어 있던 거 한 과목을 예를 들면 물리 1으로 해볼게요. 9등급제로 되어 있었던 게 이거 2개 과목으로 쪼개지면서 9등급 이렇게 되는 게 과연 말이 맞는 거냐.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원래 A, B, C, D, E, A, B, C, D 이렇게 해서 10개로 나눠지는 거였는데 그렇죠. 2학년 때 배우는 거니까 1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이 아니니까. 근데 그거를 5등급제로 쪼개놓고 원래는 뭐가 과도하다고 하는 건지 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가요. 이 문장이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 자, 여기에 대해서 혹시 나는 이렇게 이해했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내신이, 문제 제기를 했으면 너무 잘게 쪼개졌다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원래 하기로 했던 게 절대평가 5개 칸으로 해서 절대평가잖아요. 근데 그걸 5등급제로 나누겠다는 거잖아.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네가 더 안 좋은 거 아니야,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절충안을 낸 건데, 뭐 말하자면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도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어서 물투가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 절대평가인데, 이거를 그냥 5등급 선택평가를 해야겠어. 왜냐면 다 절대평가로 해버리면 내신 부풀리기가 많으니까. 그래, 네. 5등급 선택평가 하자. 자, 근데 5등급 선택평가인데, 지금 물투를 어떤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50명도 안 되는 학교들이 많은데, 이 물투가 두 개로 쪼개지면 그럼 25명 드는데 25명이면 1등급이 어차피 2명이야. 뭐 이렇게 되면 뭐 이것도 문제가 좀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문제가 있죠? ABC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절대평가라면 문제가 없죠. 절대평가로 하면. 근데 지금 교육부가 상대평가를 전제하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상대평가를 하기로 해놓고 그 이유를 이제 갖다 붙이기 위한 그렇죠. 네, 그 문장이에요. 실제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전자계 양자를 듣는다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일반고에서 이 과목을 몇 명이나 들을까요? 많이 들어야 10명? 그러면 그 10명을 5등급제로 나눠도 결국 1등급은 한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말은 의미가 없는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게 글을 읽으면서 난독증 있는 사람인 건가, 과목이 쪼개진 게 대체 어떤 문제인 건가, 이게 첫 번째였고요. 자, 두 번째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지금 등급제냐 아니면 뭐 그 절대평가냐 이렇게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이렇게 쉽게 놓고 생각했을 때 이전에 이 녀석의 명칭은 뭐였냐면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보장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 전에로 놓고 본다면 역학과 에너지 어떤 역학 파트와 전자기와 양자라고 하는 어떤 전자기학 파트와 이 두 개가 기계공이냐 전자공이냐를 좀 갈라놓는 요소가 되기도 했었단 말이죠. 어느 쪽에서 세특을 집어넣느냐를 가지고. 그럼 갈라놓는 게 고교 학점제의 취지에 맞는 거 아니었나요, 이게? 이게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됐다고 이게 예로 들었는지 제가 참 이걸 이해를 못하겠네. 그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수능 탐구 과목을 지금처럼 뭐 물화생지 1, 물화생지 2 8과목에서 선택하는 거라가 되면 개정교육 과정에서도 그러면은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 무슨 과목이 출제가 돼야 되는데 그럼 걔네들이 그 잘게 쪼개진 과목만 공부를 하면 통합적, 융합적 공부에 안 되고 문제가 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네. 이 페이지를 지금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내용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페이지에서 어떤 게 나와 있냐면, 고교 학점제에서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그 부분, 그 과목 선택의 자율권이 들어가야지 학생이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모아서 듣고,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걸 정성평가라고 하는 서류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일단 종합전형을 예로 들면 그렇죠. 거기다 상위권 대학을 예로 들면 이게 교과 전형은 거의 유명무실할 것 같다는 의견은 서로 다 동의하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면 서류가 정말 중요한 거면 자기가 선택을 하는 것이 너무나 대학에서 판단을 한 어떤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인데 이 첫 페이지에서 지금 그거를 전부 다 부정을 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에서 그거 선택해라. 수능은 공통으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요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원래 고교학점제에서 수능에 대해서 말이 나올 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작년부터 대체 그럼 탐구 영역은 대체 뭘로 시험 보겠다는 거야? 라고 했더니 자기네들도 국외 학점제를 이렇게 해놓고 교과서도 막 개발되고 있는데 특정 과목을 보라고 하기도 어렵고 과목을 한 20개 깔아놓고 이 중에 뭘 보라고 하기도 평가하기 어려우니까 얘라 모르겠다. 고1 걸로만 시험 봐. 했는데 뭐라고 말하기 궁색하니까 그냥 이 얘기를 계속 갖다 붙이면서 결국은 고교 학점제 취지와 수능이라는 취지가 서로 상충할 수밖에 없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교육부가 지금 이 상황인 거네. 그렇죠. 자기 고백이죠. 네. 음, 그럼 첫 페이지부터 현황민 문제점에서 우리가 파악한 것은 교육부의 문제점이네요. 그렇죠. 그 18페이지 모두 교육부의 문제점을 드러낸 거 아닙니까? 네. 요 페이지를 정말로 정확히 어떤 분이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가당착에 빠졌다는 걸 인지를 전혀 못하고 계신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서 이제 진짜로 정말로 이 교육부에 대한 도전 뭐 이거 지적 이거보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2028 입시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정말로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입이 너무 길었나요? 항상 제가 빌드업이 길죠. 굉장히 이상한 것에 딴지를 거셔가지고, 깜짝 놀랐죠. 자, 사교육 유착과 성적 부풀리기 요 페이지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요 발표를 위한 포석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 사교육 카르텔 그거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니까 범죄니까 당연히 벌을 받아야겠지만 그것이 갑자기 얘기가 불거져 나온 시점이 계속 이 대입 개편 발표가 미뤄지는 올해 초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이때 뭐 터지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게 사안이 굉장히 커지더니 24명 되고 발표에 임박하니까 굉장히 뭐 뻥뻥 터트리고 그러면서 아, 수능에 문제점이 있구나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포석이구나라는 생각까지 들게 되었습니다. 요 페이지에서. 네. 네, 김민철 수장님은요? 일단 신문에서, 언론에서 카르텔 얘기를 계속해서 이제 얘기가 나올 때부터, 사전 포석이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수능 공정성과 카르텔과의 관계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이 둘의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카르텔을 원천 차단했을 때 수능 공정성이 확보된다. 바른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부분도 명분을 얻기 위한 하나의 그냥 포석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뭐 저희는 항상 음모론자 아니겠습니까? 진짜로 카르텔이 있는지 카르텔을 만들어냈는지 우리가 알 수 없는 노릇인데 자, 요 페이지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 그다음 자 1등급이 안 나오는 소규모 학교와 이게 지난달 말에 갑자기 신문에 나왔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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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언론하고 같이 지금 가는 거죠. 소인수 과목은 원천적으로 내신이 불리하다. 자, 이것도 동의하시나요? 소인수 과목이 원천적으로 내신 상대평가에 불리한 건 맞는데 지금 5등급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사실 소인수 과목은 지금 과목이 잘게 쪼개졌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것은 대단위 학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럴 때는 뭐 결국에는 뭐 소인수 과목의 상대평가는 의미가 없다, 불가하다, 불리하다 뭐 이런 거 맞는 얘기죠. 제가 보면서 계속 웃겨가지고 야, 이거 뭘 갖다 붙여도 이렇게 어설프게 갖다 붙였을까? 정말 그 교육부의 엘리트들이 같이 고민해서 만든 문건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네. 자,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것이 5등급 체제로 바꾼다는 것인가? 자, 결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교육 개혁에 역행하는 그런 이것을 9등급제, 오지선다형이기 때문에 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내신 등급 체계 및 평가 문항 구조에 대해서 검토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끊고 다음 페이지 이어가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본론이죠.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해야 되고, 즉 선택 과목 폐지, 과탐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국어, 수학도 마찬가지네요. 과목 선택에 유불리를 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 공정성. 자, 사회과학 통합 응시로 벽을 허물고 융합적 학습을 유도한다. 자, 우리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일단 국어 변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일단 국어는 패스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 수학은 변하는 게 있습니까? 있죠. 그럼 김민철 선생님 일단 수학 변하는 거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여기서 수능 공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 저 빨간 글자 있잖아요. 공정성. 네, 사실 저 네. 공정성이란 글자를 빼고 이과의 문과 침공을 못하게 막는다. 그렇게 사실은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과의 문과 침공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 예. 그러니까 통합형 과목 체계를 도입하면 선택 과목을 폐지하게 되면 지금 현재 이제 표점의 불리함으로 인해서 확통을 치는 문과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서는, 중하위권에서는 별 의미는 없지만 상위권 대학에서는 문과 학과들에 대한 그 지원이 정시에서 많이 있었잖아요, 작년까지. 그래서 그 네. 부분에 대한 해소가 어느 정도 완화되는 부분이 선택 과목 폐지로 해서 일어나지 않는가. 그 정도 차원이다, 선택 과목 폐지는. 그렇게 판단이 드네요. 네, 굉장히 그 입시를 아는 분들을 위한 말씀을 하셨고, 자, 이거 강석 소장님 그러면 이게 우리 어떤 배우는 과목 있잖아요, 과목. 네. 왜 과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학이요? 네, 수학. 문과는 달라진 게 없죠. 이게 대수, 그다음에 미적분 원, 확률과 통계가 수능범인데 지금 현재 교육과정으로는 대수가 수원, 미적분 원이 수투, 그다음에 확통이죠. 그러니까 문과는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음, 그러면 기존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적분이 빠지고 이제 확통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확통이 미적분보다는 훨씬 더 양이 적죠. 훨씬 더 양이 적고 난이도가 좀 쉽고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재도 수능 수학이 일렬로 세우는 거지만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 유불리가 좀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선택 과목이 없어진 거니까 뭐 순수하게 진검승부로 이제 일렬로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과 학생들의 범위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이제 문제는 달려있는 단서가 있죠. 이제 심화 수학이라는 단서가. 이제 미적분 투와 기하를 제2외국어 한문처럼 절대평가를 실시를 해서 한다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도입이 확정이 되면, 도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위권 대학들이나 메디컬 중심으로 이제 그거를 지정을 할 대학들과 학과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이과 학생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수원, 수투, 미적, 확통, 기하를 다 공부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런데 미적 이제, 기하가 절대평가긴 하겠지만. 네. 자, 네. 여기서 일단 약간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바로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화살표 보이시나요? 혹시 이렇게 하면? 네, 보입니다. 어, 과도한 사교육 유발 방지를 위해 다양한 개념 학습을 장려하는 수준으로만 출제하겠다. 근데 그거는 뭐 수능 영어 출제 방향도 그 비슷한 문구 아니에요? 우리 정부에 대한 불신이 너무 깊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절대평가라고 해서 뭐 1등급이 무슨 20% 30% 나오게는 안 할 거 아니에요. 뭐, 할 수도 있죠. 그렇게 한다고요? 난 뭐, 이번 정부는 뭘 해도 나는 놀랍지 않은데. 아, 어차피 저건 다음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다음 정부가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음, 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어쨌든 뭐 2, 30%가 1등급이 2, 30% 된다고 하더라도 네. 미적분투, 기하, 수원, 수투, 확통 전체 모든 수학 과목을 공부를 유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과 학생들은. 음, 네, 근데 이건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질 것 같고, 왜냐면,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진로 선택 과목으로서 기하를 배우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출제가 된다고 한다면, 만약에, 그래서 A가 막 30%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실 그 정도가 된 상태에서 대학교에 가서 공부를 한다고 해도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이 애들이 기하를 쉽게 공부한 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수능 근처까지 가서 기하를 안 보고 미적만 보다가 기하를 아예 까먹고 대학에 가는 것이 문제일까요? 라고 생각해 본다면 그냥 뭐 한 20%뭐 그 정도 아니면 15% 20% 나오는 정도로 해서 개념과 기본 연산과 약간 심화까지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말하는 심화 문제는 우리나라는 너무 배배 꼬은 문제가 심화 문제여서 근데 그렇게만 해도 대학 가서 충분히 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음,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나오는 게 그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 강덕석 소장님 말씀하신 게 수학에서 일단 문과는 범위가 사실 확률과 통계까지 해서 변한 게 없다. 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미적분이라고 하는 원, 이게 사실 수투에 나오는 그런 기본 미적분, 다항함수의 미적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범위가 변하진 않았다. 뭐 이렇게 일단 정리해 주신 거 꼭 기억을 시청자분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본다면 수원 수투 확통입니다.
시험 범위가. 야, 요거는 그렇죠. 이제 네. 정리해놓고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로 그 훈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훈장님 죄송합니다. 김민철 소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렇잖아요. 이과의 문과 침공을 예방하는 게 되었다라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어쨌든 그냥 다 똑같이 공부를 해버리는 거니까 문이과라는 이름만 없어질 뿐인 거지. 내가 이공학계열로 갈 거예요라고 하는 애들은 학생부 교과 또는 종합전형이라는 게 아직 수시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결국은 수학 잘하는 애들은 그쪽에 있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완화가 과연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용어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음, 음.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너무 문제다 하니까 애초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용어나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이제는. 음, 똑같은 조건을 가지고 시험을 치기 때문에.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결국은 의미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역시 수학까지도 정부, 정부 그만 얘기하지. 네. 아니, 지금 확실한 것은 공부의 양은 정말로 사실은 아마도 아직은 줄 것 같다. 네. 미적 기하가 정말 평범하게 출제된다는 가정을 하면 공부의 양이 줄긴 줄 것 같다. 그게 왜 다만, 줄어요? 예? 미적기하가 평범하게 쉽게 출제가 된다 그래도 준 게 맞아요? 수원수투 확통을 해야 되는데 상대평가로? 제 머릿속에 기준이 이과여서 그렇습니다. 음, 근데 일단 오늘 그 서울대 입학처의 얘기는 심화 수학을 평가에 넣을 생각은 없다. 그렇게 일단 얘기가 나오긴 했어요. 네, 기사. 아까 네, 서울대가 제일 발이 빨라요, 정말. 네. 엠바고도 미리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그분들? 아, 당연히 알고 다 있었겠죠. 알고 있었죠, 당연히. 그럼 우리도 좀 알려주지.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럼 수학이 일단은 뭐 늘진 않았다. 늘진 않았다. 네, 네, 수원수투 확동인데 늘진 않았다. 이과는 오히려 줄어들 가능성도 좀 있다. 네. 야, 이거는 그런데 전 국민이 수학학원을 다니라는 권장사항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거? 보자마자 이제 뭐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수학학원이기도 하지만, 나빠질 일 없겠구나라는 생각은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수학학원의 입장도 두 개로 좀 갈라지긴 하겠어요. 수시를 아이들이 굉장히 원하는 지역, 그러니까 정시로 거의 안 가는 그 지역에 있는 학원들은 야, 그럼 이거 5등급으로만 하는 거니까 그냥 등급을 따는 걸로만 우리가 다 해야 되냐. 수능 최저가 어떻게 될지 물론 강화될 가능성이 좀 높겠지만 대신 이게 뭐 등급은 그냥 1등급 정도를 평범하게 10%니까 따고 그리고 혜택이나 이런 거 학생부 지도를 해야 되는 건가 정말 골치가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학원 입장에서는. 근데 뭐 네, 정시가 강한 지역은 야, 이거보다 더 좋은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이제 뭐 제가 있는 곳은 교육특구라 그렇지만, 그 외 지역들을 보면 조금 골치 아픈 상황들이 포인트가 몇 개가 있는데, 지금 김세영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포인트가 있고, 내신 중심으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 발목을 잡는 게 이제 선원 수령 평가 강화에 대한 얘기죠. 이제 그렇게 아직 안 나왔어요. 되면 네, 그래요. 이따 얘기해요. 근데 그거 이제 가르치기가 굉장히 좀 아니, 그냥 빡세질 거란 말이죠. 말씀하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계속. 네. 선원 수령 평가가 강화가 되면 물론 뭐 형식적인 선원 수령 평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지만 아무래도 기존에 가르쳤던 방식 그대로 가르치기엔 좀 쉽지 않을 것이고 가르치는데 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매번 이제 바뀌기도 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정형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어려울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해요. 음, 맞습니다. 그 지역에 따른 차이뿐만 아니라 거기에 서논수령 평가의 강화는 이미 그전부터 예고가 돼 있었는데 이번 문건에서도 그 얘기는 또 나왔죠. 후퇴할 생각이 네, 없다. 네. 와, 정말 대신에 언제 할지는 모른다. 맞아요. 네, 저도 그 생각 진짜 했는데. 이게 네, 가능한가? 이게 음, 이제 선호수령 평가를 진짜 한다라는 건 절대 평가를 전제하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평가는 어쨌든 변별을 해야 되는데, 선원수령을 그러면 평가 기준을 꼼꼼하고 세분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는 선원수령 평가의 원래 목적인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를 키우는 게 아니고, 그냥 정형화된 어떤 답변을 뭐 유도하는 평가 문항이 되겠죠. 그 그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평가 기준이랑 뭐 예시를 개발해서 보급한대잖아요. 그거는 지금도 다 있어요. 아니, 그죠. 근데 네. 선원수령 평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굉장히 뭐 빽빽한 안을 주겠죠. 정부를 좀 믿어주세요. 그러니까 구체적이고 빽빽한 아니면 아닐수록 그 평가가 더 정형화라는 거죠. 저는 그 생각했어요. 네. 문제 은행을 주는 거야, 나라에서. 그래서 네. 문제 은행마다 문제를 클릭하면은 거기에 그 평가 기준이 딱 나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차라리 약수령 논술하는 게 낫겠어. 그러면 이제 그렇잖아요. 학부모님들께서 오셔가지고 아니 왜 우리 애는 점수가 감점이 됐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평가 기준이 있으니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십시오. 봐 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이의제기라든지 평가 공정성 문제가 굉장히 난리를 칠 거예요. 자, 어쨌든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또 미래에 관한 얘기라서 자 정리해 보면요. 수학은 정시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죽자고 하는 수밖에 없게 되었다. 네. 뭐 시험의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시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상황에서 그 그러니까 교육 특구, 교육 열이 센 곳일수록 수시로 대학 가기는 어렵죠. 어렵죠. 네, 분별이 어렵죠. 굉장히 더 오히려 애매하게 돼버렸고 그렇기 때문에 정시로 가야 되니까 수학 학원들은 굉장히 와 정말 네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일이 되었다. 수학까지 보면 현재 이렇습니다. 자, 그다음 근데 참 수학 정리 좀 더 해보면요. 근데 내신에서 수시 위주로 대학을 가는 지역에서는 좀 애매하게 되었다. 네, 등급 평가로만은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거기에 반해서 플러스 선원 수령까지 만약에 지역에서 이렇게 보급이 되기 시작하고 확대가 되기 시작한다면 학원의 경쟁력이 선원 수령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으니 하루빨리 대비하셔라. 특히 학생들도 마찬가지, 학생들도. 현재 중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 우리 지역의 선생님들이 안 그래도 이렇게 뭐 객관식이나 선언수령 출제에 부담이 없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골에서는 의외로 그 정말 어지간한 것 갖고는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거 저 정답 왜 인정 안 해줘요? 그래서 막 뭐라고 하면 어지간한 애들은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경우일수록 선언수령이 빨리 보급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는 안 겪어봐서 모르시죠? 분당 계시니까. 네. 그런 경우에서는 오히려 선원수령의 중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도 수학의 수식을 정확히 써서 서술형 평가에 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학원과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해서 수시 중심의 입시를 치른 지역 또는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수능 최저가 강화될 요량은 굉장히 크니까 수능도 꼭 공부를 해줘야 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 수능 최저 강화는 제가 아까 잠깐 스치듯 지나갔는데 그 얘기는 일단 교과 개편안 나온다는 말씀을 좀 들어볼게요. 네, 자, 영어하면 또 그 김민철 선생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나라 1타. 자, 영어는 지금 변동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까? 영어는 오히려 지금 학교에서도 서술형 평가를 학교에서도 많이 이제 도입돼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신에 이제, 자기 생각을 적어라 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온다면, 이제 영어도 국어랑 비슷하게 간다면, 선논술을 평가해서 서술형이 아니라 논술형으로 간다면, 영어 교육도 학원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약간 그 토플 에세이, 간단한 에세이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수업도 조금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거는 제가 볼 때 고등학교보다는 일단 초중에서 좀 준비를 단단하게 해두는 게 앞으로 변화를 위해서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해봅니다. 음. 저희가 일단 수능 개편안을 얘기하면서 일단 그 뒤에 교과 개편안까지 같이 얘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페이지를 좀 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영어 만들어 놓고 뭐 수학 달리자 아니면 영어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 진학하자 분위기는 조금 계속 유지될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싶은 얘기가 하나는 있는데 사실 아까 잠깐 언뜻 나오긴 했어요. 강석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얘기는 이따가 내신 그 교과 과정 개편안까지 그 평가 그 5등급 거기까지 간 다음에 그때 한 번에 그냥 몰아서 좀 하도록 할게요. 자,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과학. 네. 저는 94학번이거든요. 저희 때는 사회 몰아서, 과학 몰아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장 융합적인 학번이시네요. 장난 아니죠. 네. 전 뇌가 다, 중뇌, 소뇌가 다 뭉쳐있어요, 저는. 본고사까지 봤었나? 네, 본고사도 봤습니다. 엄청났네, 진짜. 네, 네, 시험의 끝판이죠. 내신, 본고사, 그 다음에 수능, 면접까지. 면접은 형식적이었지만. 자, 문제는요, 그때 제 기억에는 현강하는 학원 선생님들 중에 탐구 영역 선생님들이 돈을 가장 많이 버셨습니다. 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친구들 얘기도 기억납니다. 국어, 영어, 수학은 혼자 공부할 수 있겠는데 탐구는 혼자 못하겠다. 근데 이 얘기가 기억이 나요. 자, 이번에 탐구를 고등학교 1학년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한정지어서 수능으로 보겠다라고 일단 딱 단정을 지어놨잖아요. 근데 사회과학 전반을 다루고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융합평가로 개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 따로 과학 따로인가요? 아니면 사회과학을 뭉쳐서 낼 수도 있는 건가요? 사회 따로, 과학 따로라고 무슨 명시가 돼 있지 않나요? 제가 기억력이 좋지 않아서 자,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일단 그거는 확인을 거기 해볼게요. 그 페이지에 있잖아요. 두 개 모두 응시하는데, 단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한다. 그 줄 밑에. 네. 요거 두 개 모두 응시. 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두 개 영역이라는 거잖아요. 네, 사회과학 다 본다. 출제를 지금 몰아서 하지 않는다고 표현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 시간과 점수를 분리한다 그랬잖아요. 요 두 개를, 요 뒤에를 제가 잘 놓쳤네요. 죄송합니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분리한 건 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통합사회랑 통합과학만 가지고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중에 가장 큰 건 뭐예요? 변별이 될까? 변별이 될까? 네. 아, 결국 변별이라는 것에 결국 계속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죠. 네, 일단 말씀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변별이 될까?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지금 현재 배우는 아이들 고1 수준의 통사와 통과는 거의 한 50% 이상이 중학교 수준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낸다. 만약에 변별을 위해서 조금 난이도를 높인다라고 했을 때 결국에 지금 현재 아이들이 치는 일반 선택 과목들 뭐 윤사라든지 사문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자연계로 가면 물화생지 이 선까지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원래 교육부에서 얘기했던 어떤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에 한정돼서 기본적인 핵심 내용을 평가하겠다라는 말과 여기 뒤에 나오는 변별력을 유지하겠다는 이 말 자체가 서로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아요. 아니, 저는 이게 계속 보면서 웃겨가지고 어처구니 없어서. 근데 예전에 94년, 5년 요때 수능을 생각해 보면 이게 문제가 예를 들면 어떤 식이었나.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과학탐구 영역을 94, 5, 6년치를 시험지를 싹 찾아가지고 본 적이 있거든요. 옛날 수능은 어땠지? 하고 올해 한 6월 그쯤 본 적이 있는데 영역 두 개가 섞여서 출제된 게 그렇게 문항 자체가 많진 않더라고요. 한 시험에 한 두 개? 그러니까 사회 쪽도 마찬가지. 사회탐구 쪽도 예를 들면 뭐 서로 다른 우리가 그냥 과목으로 봤을 때 예를 들면 뭐 세계 지리와 그다음 뭐 경제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합쳐서 융합적으로 출제된 문항들이 한 회차에 한 두 개? 이런 정도밖에 없는데 항상 그런 게 그쪽에서 킬러 문항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서 한번 찾아봤더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개별 과목을 배우지 않고서라도 수능의 애초 수능을 만들 때의 출제 의도로 돌아가서 논리적 사고 역량을 키우는 그런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럼 정부의 선한 의지를 믿고 요거 넘어가도 될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거죠. 말씀하신 대로
그 과목, 그 단원과 단원 또는 내용과 내용, 주제와 주제를 엮어서 변별력을 낼 수 있는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아니, 1학년 때 배우는 공통 과목을 대학교 입학 직전의 수능으로 봐서 그것이 대학 수학의 능력이 있다고 측정할 수 있는가에 음, 대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엔 아이들이 이제 보통 중학교 애들이 이제 통사 통과 공부하겠다고 이제 통사 통과도 이제 선행을 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중3부터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중3, 고1, 고2, 고3까지 계속 통사 통과를 계속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4년 동안. 그럼 어떻게 되든 훈련되는 아이들은 있겠죠. 그러면 변별력은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좀 될 것이고, 좀 가장 이제 걱정되는 건 그런 거죠. 그 통합과학만 수능을 치고 들어간 애들을 공대 교수들이 이걸 인정을 할까? 뭐 그건 문제가 있죠. 윈터스쿨에 불러야죠.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물화생지를 보는데,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근데 통합과학 수준으로 본다고 했을 땐 쉽지 않죠. 있잖아요. 그 진짜 사나이 이런 수준으로 집체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가둬놓고 이렇게. 근데 저는 일단 과학은 이게 좀 모르겠다. 왜냐면 그 통합사회를 잘 몰라서 질문하는 건데요. 통합사회에 있는 내용을 아이가 참호한다 그러잖아. 깊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그렇다면 다른 개별 과목을 배우는 정도의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수능 문제는 못 풀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음, 현재 수능 수준의 사탐 문제를 풀 수는 없어요. 볼 수는 없다. 네. 근데 과학도 사실은 마찬가지긴 하잖아요. 과학은 뭐 진짜로 위계가 정해진 거여서 그거를 배우지, 만약에 내가 공대를 가겠다고 물리를 2학년, 3학년에 공부를 했던 학생이 있는데 수능에 통합과학 문제가 나왔는데 물리가 조금 어려운 킬러 문항으로 나와버렸네? 얼씨구나. 나는 풀 수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못 푸는 약간 그런 불합리한 구조가 또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하고 사회는 쉽게 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논리로 가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을 했고, 아니, 대신에 그러면 정시에서 교과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죠. 네. 그런 거죠. 네. 통사 통과를 수능 본 애들을 어떻게 대학 수학 능력을 있다고 담보를 하겠어요. 그럼 결국엔 얘네가 2, 3학년 때 무엇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당연히 봐야 되는 거지. 자, 잠깐만요. 자, 그래서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은 결국 이 학생들이 2학년, 3학년에 선택한 과목에 따라서 수능까지도 유불리가 좀 걸릴 수가 있는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 국민이 다 배우는,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 1학년이 다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유불리는 또 나오게 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거고, 두 번째, 지금처럼 9등급제로 한다고 해도 과목을 쪼개더라도 하나 틀리면 3등급이 나오는 과목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게 전별이 될 수가 있냐. 하나 틀리면 4등급, 5등급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리의 의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 얘는 성취평가제,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라는 결론이 서로 다 도출이 된 상태예요. 이제 그거야 이제 공청회 이후에 확정안을 봐야겠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두 번째는 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문과 애들 중에 과학을 극혐하는 애들이 있고, 이과 애들 음, 중에 사회를 극혐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럼 얘네는 고2, 고3 때도 뭐 통합사회학원, 통합과학학원 계속 다녀야 된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문과형이야, 이과 이 단어를 안 써야 돼요. 애한테 너는 이과형이야 이 얘기 딱 듣는 순간 자기가 이렇게 정이 지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래서 사회에서 중하위권 대학에서는 아마 이과는 통과만, 뭐 문과는 통사만 보는 뭐 그런 식으로 또 나올 수 있겠죠. 중하위권 이하 대학에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상위권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죠. 그렇죠. 대학이 각각의 수준을 평가할 수 있게 시험 시간과 점수는 분리해서 본다. 요 문구가 우리는 그래 시험 부담 좀 덜어줄 테니까 사회는 뭐 조금 반영하고 과학은 좀 많이 반영해 줄게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노릇이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우리의 예상은 절대평가다. 네. 그리고 우리의 바람도 절대평가다. 아니, 바람까지는 아닌데, 아니, 이게 수순이 이렇지 않나. 이런 모순이 있으니까 이렇게 가는 게 맞는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음. 이게 사회랑 과학이 절대평가돼 버리면 국어, 수학 학원만 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또 예전에 학생부 종합전형 막 이제 생겨났을 때처럼 이제 학종 컨설턴트들이 엄청나게 생기겠죠. 이제 모든 학원에서 이제 학종 막 다 하게 될 거고. 뭐 그런 뭐라 그래, 이게 비효율성?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죠, 당연히. 네, 어쨌든 다음 페이지로 일단 넘어갈 건데 이제 저희 밑에도 사실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지만 저는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입시를 가장 잘하는 대통령은 입시를 건드리지 않는 대통령이다. 건드리는 순간 사교육은 그 틈을 파고들어서 어딘가가 부풀어지게 되어 있다. 일단 저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한 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빨리 할게요. 자, 오전에 근데 이 시간에 11시 반, 지금 뭐, 아직 점심시간은 아니잖아요. 좀 기다려 보시죠. 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 수능 예고와는 일단 다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 음영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 곳이 여기 영어, 한국사,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까지 해서 추가 검토하는 뭐, 심화 수학까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요 부분은 절대평가 적용 영역이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제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그리고 사회과학, 직탐, 탐구 영역 이렇게는 상대평가 9등급제가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사실 가지 여기서 조금, 네, 한 네네네. 가지 조금 고민하고 있는 점이 좀 있는데요. 네. 영어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심화 수학이 들어간다 그러면, 올해 성균관대 정시에서 성균관대가 영어 절대평가 등급을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환산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렇게 지금 개편되는 수능이 변별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면 그 절대평가 과목들도 그런 방식을 차용하는 대학들이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거는 좀 잠깐 정리하던 거 마저 마무리 드리면 국어수학 변동 없고 사회과학 변동 크다. 과목 변하는 거 없고 단 이제 이과들은 현재 미적분 현재 수투까지는 그냥 공통, 확통까지는 공통이고 시험 보는 거고 현재 미적분은 수능에 포함될지 안 될지 모른다. 된다고 하면 절대평가로 들어가겠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사회랑 과학은 1학년 과목으로만 배우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게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좀 더 유심히 두고 볼 포인트가 많이 남아 있다. 네, 요거고요. 아까 강 학사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성균관대 그 영어 변환 표준 점수 반영 방식. 근데 이게 저는 좀 모르겠어요. 수능 성적표상에 1등급에서 9등급까지만 나와 있는 건데 결국은 동점자들이 나와 있는 거에서 급간 차이를 자기네들 마음대로 조절하겠다. 요거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또 영어가 다크호스로 부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등급 간 차이도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수능 성적 발표되고 뭐 하는 거니까 변표 발표하는 거니까 어 1등급 비율에 따라서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 등급 안에 비율에 따라서 점수를 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사실은 변환 표준 점수가 대학 마음대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학교에 이제 그 신입생 1학년들 한 5명하고 영문학과 조교 5명하고 시험을 딱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점수가 몇 점이냐 딱 나서 야 이번 어려워. 그러면 1등급 나온 애들 점수 많이 주고 뭐 2등급 나온 애들 적게 주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동백분위 동등화라고 하지만 사실은
음, 모르겠어요. 그냥 변환 표준 점수니까 대학 독자적인 평가 방식이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지 않나? 라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요건 넘어갈게요. 이건 뭐 성균관대에는 뭐 지금 여기서 드릴 말씀은 아니니까. 자, 자, 다시 가볼게요. 이권 카르텔, 이거야말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고교 내신 5등급제 체제로 선진화. 자,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고1, 2, 3 동일한 평가 체제로 개편. 자, 그러니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고교 학점제라고 했을 때 1학년은 9등급, 그다음에 2, 3학년은 A, B, C, D, E 5개로 절대 평가, 그냥 90점 이상은 A, 뭐 몇 점 B, 뭐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다 지우고, 다 지우고,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아니, 중학교 2학년이,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부터 그 학생들이 고1, 고2, 고3 가는 2025, 2026, 2027, 이렇게 3년, 이렇게 차근차근 올라가면서 야, 1, 2, 3, 4, 5등급, 1, 2, 3, 4, 5등급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게 핵심이죠. 맞죠? 네, 자, 근데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되는 거고, 이 퍼센트는 뭐 나중에 각자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이따 좀 얘기 나올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절대평가를 하면서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겠다. 이거는 있으나 마나한 얘기일 거고요. 네, 아, 근데 요거는 있으나 마나가 아니라 약간 요거는 생각해 볼 필요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요 얘기가 일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일관된 평가, 그러니까 평가 방식은 1학년과 2, 3학년을 따로 하면은 학교 현장에 혼란, 부모님들도 혼란, 대학도 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1, 2, 3학년 다 동일하게 가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금 논의할 게 뭐냐면요. 첫 번째, 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1등급이 10%, 2등급 24%, 즉 누적 34%거든요. 그 다음에 3등급은 32%, 총 누적 66%까지 양쪽 좌우 대칭인 거니까요. 자, 여기서 논의할 게 일단 1, 2, 3등급까지만 일단 논의를 해볼게요. 10, 34, 66%인데 강석 소장님이 미리 정리해 주신 자료가 있어가지고 그 페이지로 화면 잠깐 넘긴 다음에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공유 화면이 전환이 됐습니까? 네, 아까랑 똑같나요? 표 보이는 화면 이거 보이시나요? 네. 네, 보입니다. 네. 일단 강석 소장님 이 표 만드시면서 어떤 생각으로 만드셨는지 잠깐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뭐, 딴 거 없이 이제 그 9등급이 5등급으로 변하면 어떤 아이들이 기존의 어떤 등급에 속하게 되나를 보게 된 거고요. 1등급은 기존의 1, 2등급, 1등급 10%니까 현재는 2등급까지가 11%잖아요. 그러니까 1, 2등급 속하게 되는 거고, 개편되는 2등급은 현재에서 2등급 최후반부터 4등급 중후반까지. 그 다음에 개편되는 3등급은 현재 기준으로 4등급 중반부터 6등급 초중반까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변별이 확실하게 좀 지금보다는 확실하게 사라지는 거죠. 음. 네. 그럼 김민철 소장님 이렇게 되면은 그냥 과거의 교과 전형이다? 또는 뭐 그냥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비율이 누적 비율이 있잖아요. 네. 요 상황에서 1등급이면 어느 대학 변경되는 제도에서 1등급, 변경되는 제도에서 2등급이면 어느 대학 라인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일단 변경되는 5등급제에서 1등급이면 한 1.78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경이 요 라인이죠. 음, 중앙대, 경희대, 이대 그 라인으로 볼 것 같고 2등급 인원까지를 보면 한 34% 정도 되니까 3.6 등급까지로 보면 3.67 9등급 체계에서는 지금 현재 교과 전형을 보면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까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경기권의 대학들과 그러면 3등급까지 끊으면 어지간한 지방 사립대까지 다 나오는 거겠네요. 거의 다 들어간다고 봐야겠죠. 야, 그럼 4등급 싸움이 치열하겠는데요? 네? 아니, 4등급,
누가 공부 안 하냐라는 분위기가 있기도 하니까, 또는 이제 4등급을 탈피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싸움도 치열할 수 있겠고, 야, 이제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지금 현재는 1등급을 못 받더라도 2등급을 받으면 인서울을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한데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만약에 2등급을 받아버리면 이게 좀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인서울을 들어갈 때. 음, 그래서 지금 오히려 고등급제 때보다 등급 싸움이 더 치열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음. 맞아요. 여기에 더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해 아니요, 주시죠. 아니요, 네. 근데 여기에 추가로 아까 우리 얘기했던 그 수학 선행과 또 과학이랑 사회 선행의 열풍이 또 이제 좀 뭔가 생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것들에 더해서 선행을 하냐 안 하냐의 싸움도 너무 좀 치열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냥 진짜 좀 약간 상위권이라고 하는 애들은 1등급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인식이 강하게 박혀버릴 것 같다. 일단 요 생각도 하나가 더 있고, 우리가 9등급제로 바뀌고 나서 어떤 패단이 또 하나가 있었냐면요. 얘가 올 1등급이야. 그러면 얘가 1등인 것처럼 얘기가 돼버린 현상이 좀 있었거든요. 네. 올 1등급인 애가 3년 동안 그렇게 하면 거의 1등인 건 맞지만, 근데 올 1등급인 애가 뭐 전체 100명 있다고 치면 3등, 4등, 3등, 4등, 3등, 4등 이렇게 해가지고 올 1등급이 되는 경우도 막 있고 그랬었는데, 이 상태에서도 이제 10% 갔을 때 이제 올 1등급이 나왔을 때 아, 나는 정말 공부를 잘하는구나라고 또 착각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잘하는구나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성평가 얘기랑 원점수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5등급 체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원점수가 엄청나게 중요할 것이다. 찬성? 네, 전 네.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자, 요거를 강도로 나누면 강도. 이게 5등급제로 했으니까 우리도 A, B, C, D 5등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엄청나게가 A고요. A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가 2라고 A, B, C, D 1, 2, 3, 4, 5로 해볼게요. 5가 엄청 강한 거고 1은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해 본다면 자, 강석 소장님은 1, 2, 3, 4, 5 중에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상위권 대학 중심이라면 저는 A입니다.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5점. 5점 5점. 척도 중 5점. 네. 네, 알겠습니다. 김민철 소장님은요? 네, 저도 5점이라고 봅니다. 5점. 자, 여기서 일단 또 제가 놀랍게도 사회를 한번 보는 입장에서 예리하게 한번 질문을 해드리면, 아까 그 ABCD 절대평가를 함께 그러니까 같이 기재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ABCD에서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또 제공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1등급인데 ABCD로 놓고 봤더니 A가 40%야. 원점수가 98점인데. 그럼 이건 또 별로 안 중요한 상황이 돼버릴 거고. 얘는 1등급이고 98점인데 A 비율이 뭐 5%, 10%밖에 안 돼. 그럼 이건 또 얘는 굉장히 중요한 측면으로 원점수가 작용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런 것도 많이 고민을 했는데, 어찌됐건 원점수는 어떤 상황이어도 원점수는 좋아야 된다라는 거죠. A등급이 많건 적건 간에. 그쵸. 학생 한 명을 놓고 보면 그런데 네. 이 학생들이 이제 대학에 서류를 딱 하고 집어넣었을 때 그때 이제 얘네들을 봤을 때 그냥 A가 40% 되는 학교에서 A가 98점이면 이게 과연 원점수가 높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 그거는 뭐 일반고와 특목고, 특목자사고의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도 좀 맥을 좀 같이 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때 네.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를 했을 때 준 프로파일이 들어가잖아요. 평가 방식, 평가 내용 뭐 이런 것도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참고하게 될 것이고,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현재 내신 그 성취도 분할 방식이 고정 분할 방식이 있고 이제 변동 분할 방식이 있잖아요. 고정 분할 방식은 90점 이상이면 A, 뭐 80점 이상이면 B 이렇게 가는 거고, 변동 분할이면 자체 학교 단위별로 본인들이 이제 프로그램에 딱 입력을 하면 이제 그 점수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유지가 될 것인가? 유지가 되면 그것은 반드시 그 준 프로파일에 들어가야 될 것이고, 그 기준도 들어가야 될 것이다라는 것이 좀 제 생각이 있어요. 그런 게 안 들어간 상태에서, 그럼 제가 일반고 교장이라면 그러겠어요. 야, A등급 80% 만들고, 그냥 진행해. 이렇게 가면, 어떤 고등학교인지 어떻게 알아요? 음,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추가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요. 자, 잘 모르는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좀 복잡합니다. 자, 첫 번째, 내신 등급이 5등급으로 일단 바뀔 것이다.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1이 되는 2025학년도에. 근데 이 학생의 성적표에는 이 학생이 예를 들면 80점인데 1등급인 거예요. 1등급인데 A 비율이 없고 예를 들면 B가 3%밖에 없어. 그래서 80점인데 1등급인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또 뭐가 있냐면 이게 특목고냐 일반고, 특목자사냐 일반고냐라고 했을 때 성적 현재로 본다면 특목자사가 오히려 성적이 약간 부풀려진 측면이 좀 있지 않냐. 뭐 애들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해서 90 몇 점이 돼도 뭐 95점인데 3등급이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자, 그 상황과 일반고에서 사실은 얘가 80점에서 3등인데 3%에 들어갔는데 나머지 애들이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얘가 1등급이 돼버린 것이 아니냐? 라고 하는 것들, 이게 상충이 되기 때문에 하나 추가, 결과적으로, 아니, 강석 소장님 얘기한 걸 제가 설명해드리고 있는 거, 시청자분들에게. 자, 결과적으로 요 고교 프로파일이 예전엔 제공이 됐다가 현재는 안 되고 있지만 저번에 그 공교육 경쟁력 재고마감 거기 보니까 그때 고교 학점제 얘기 나올 때요. 대학에 현재는 고교의 교과 커리큘럼, 교과 과정 구성만 제공되게 되어 있지만 학교에서 어떤 수준의 문제를 내고 요렇게 A가 맞은 학생은 요런 정도 성적 수준이 됩니다. 라고 설명 자료를 좀 더 곁들이는 방향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그래야지 얘가 뭐 80점에 1등급에 A가 3%인지 아니면 뭐 95점에 3등급인데 A에 들어가는지 이걸 좀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신 거죠. 맞죠? 네, 맞습니다. 짧게 말한 거 제가 너무 길게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편된 지금 예고된 시안에 보면 제공되는 숫자들의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 비율과 평균, 그다음에 수강자 수까지만 제공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9등급제와 차이가 뭐냐면 표준 편차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상세한 고교 프로파일은 대학에 제공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 때문에도 또 걱정이 들어요. 그 프로파일의 작성 노하우를 가진 고교는 어느 곳이고, 그거를 작성할 수 있는 교사는 누구인가? 근데 그 선생님들 대부분 이제 명퇴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 선생님들이 거의 명태 나이죠. 네. 교감됐거나. 그럼 이제 갑자기 이제 학교 선생님이, 강 선생, 강교감이 이번에 힘 좀 다시 써줘야겠어. 아니, 교장 선생님,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럴 수 네. 있죠. 맞습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5등급제로 변한 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최상위권의 교과전형 불가하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거의 한 건국대 정도까지도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지 않냐. 건국대 학교장 추천 전형을 봐도 뭐 1점 몇 등급, 2.1등급 뭐 이렇게 나오는데 거의 거기도 불가능할 거고 그러면 교과 전형이 가능해지는 곳은 뭐 이제 홍대나 숙대나 뭐 이런 쪽이 이제 국민대 성실대인데 국민대 커트라인이 얼마냐면 1.1 뭐 이렇게 커트라인이 나올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과 더불어서 또 하나 아까 서두에 우리 맨 처음 도입 부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어찌 보면 강화될 여지가 굉장히 높지 않냐.
왜냐하면 내신 등급으로 구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능을 좀 더 세밀하게 최저 학력 기준을 걸지 않겠냐. 자, 그럼 결국 이것은 사교육 근절 방안이 아니라 사교육 강화 방안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맞죠? 그렇죠. 그렇죠. 사교육자 입장에서는 참 감사한 일인데 학부모의 한 명으로서는 그렇게 좀 달가운 상황은 아니네요. 음, 그래서 사실 이거 5등급제도 상대평가 한다고 하는 것도 아직 확정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님 시안이죠, 시안. 네. 네, 공청회를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될 건데, 사실 제 바람은, 그리고 바른 방향은 일반 선택 과목까지는 상대평가로 가고, 진로 선택하고 융합 선택은 절대평가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나 훈장님하고 사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저랑 의견이 굉장히 같네요. 네. 네. 특히 융합 선택 과목은 정말 상대평가하면 안 돼요. 이 과목들은. 음, 과정 그렇죠. 중심의 수업이 돼야 되는 과목인데, 이걸 상대평가하겠다. 네. 정말 그렇죠. 그 고교 학점제하고는 너무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융합이라는 그 키워드와 그리고 또 하나 어떤 무슨 탐구, 무슨 연구 이런 것들은 다양한 생각을 다양하게 인정해줘야 되는 과목이고 심지어 뭐 교과서 없는 과목도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서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거 시대에 역행하는 하여튼 지금 교육부뿐만 아니라 정부가 얘기하는 미래형 인재와는 전혀 다른 아이들이 다른 교육을 받게 되고 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렇죠. 과학의 진로 선택 과목에 지구과학에서 떨어져 나온 과목이 있는데 그게 행성우주과학이에요. 이 과목이. 행성우주과학은 우리가 생각해도 천문우주 관련은 애들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를 들을 애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 공동교육과정으로 때려도 몇 명 안 된다고. 근데 그거를 상대평가를 하면 의미가 없고 과정 중심으로 확실하게 좀 가는 게 취지에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죠. 아, 참 놓치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그 학교 소멸, 인구 소멸 때문에 여러 가지 공동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이 개설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근데 그것도 이제 상대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 그러니까 공동교육과정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시 안에서도 이제 구역별로 보통 많이 했단 말이죠. 이제는 그게 시 단위 또는 도 단위 공동교육과정이 될 수 있어. 수강자 수가 많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행성 뭐 과목명이 뭐라고요? 행성우주과학. 행성 우주 과학을 나는 너무 듣고 싶은데 우리 학교 개설이 안 돼서 이거를 이제 공동 교육과정 신청했더니 너 지금 있는 데가 광명인데 네가 이걸 듣고 싶으면 포천을 가야 돼. 네?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 온라인 교육과정을 듣자. 온라인 공동 교육과정에 있으니까 이거는 어떤 아이들이 오냐면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모이는 수밖에 없어. 네? 저 5등급제에서 그럼 제 등급이 갑자기 달성하기 어려운 4등급이 되는 수가 생겨버리겠네, 진짜. 야, 이건 그렇죠. 진짜 너무 말도 안 된다, 진짜.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정도까지가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 수순으로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어, 네, 저희가 또 그 학원장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정리를 해드리면 국어, 수학은 논았다. 예,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고 영어도 어찌 보면 가능성이 좀 있다. 예. 그리고 탐구는 시험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거 뭐 절대평가를 가는 순간 박살나겠다. 아,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빨리 이제 국어, 수학 학원으로 전부 다 업종을 변경하셔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있고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자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반대하시는 거 있으면 끊어주세요. 현재까지 나온 안으로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네, 사실, 어제 발표되고 나서 이제 좀 친하게 지내는 이제 중등이랑 통합과학을 가르치는 과학 강사가 있어요, 학원 강사가. 바로 얘기하더라고요. 나 1년 준비해가지고 수학으로 돌린다. 음, 근데 뭐 여기에서 저희 친한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는 또 대단하게
역발상의 아이콘이에요. 나는 중학교 3학년까지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끝내놓고 고교에 진학시키는 중등학원이 되겠다. 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사도 내가 중등과학하고 통합과학은 그래도 잘 가르치니까 이건 세팅을 해놓고, 근데 이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내가. 그러니까 수학은 무조건 이제 풍선 효과가 일어나든지 세팅이 되든지 유지가 되든지 할 거니까 이쪽으로 내가 좀 양다리를 걸치면서 그걸 좀 보겠다. 이렇게 가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는, 요게 이제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 되는 건데, 최상위권을 희망하는 학생은, 뭐, 그렇습니다. 그 정보가 디테일하게 제공이 될수록 사실은 내가 포기하는 폭도 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뭐 4%의 언저리에만 있어서 1, 2등급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더라. 라고 한다면 그냥 나 별로 그냥 내 스스로가 그 정도인 걸 알겠어. 그럼 나 메디컬은 포기할 거야. 또는 스카이는 포기하고 뭐 어떤 뭐 서성한 뭐 중경외시 라인을 갈 거야. 라고 이렇게 그게 이게 1, 2, 3학년을 지나면서 납득되는 어떤 효과 같은 게 좀 있거든요. 근데 나는 3년 동안 1등급인데 그냥 점수만 1, 2점 차이 날 뿐인 거예요. 저 친구랑. 자, 그럼 이 3년 후의 경쟁에서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는 난 수능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수능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국어 수학의 선행을 더 미친 듯이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맞나요? 제 생각이 맞나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은 해요. 이제 교과 선행에 대한 부담감 또는 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불어서 저는 이제 수시든 정시든 정성평가는 어떤 형태로든 좀 늘어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2022 개정교육과정 과목에 대한 이해 또는 진로나 계열에 대한 이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입시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학에서는 그러면 교과를 줄이고 종합을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 교과를 종합 형태로 지금 건국대나 네. 고려대나 경희대처럼 근데 사실 대학이 고등학교 현장을 배려하는 전형을 설계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서울대만의 고군분투로 끝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입사관 수가 적어서 지금 현재 학종을 늘리는 것도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단 말이죠. 네, 너무 어려워요, 그거. 네. 네. 그래서 네, 수능이 뭐 결국 중요하다는 얘기로 또 기결이 나네요. 그러니까 학생 부족가 이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교과 전형 운영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학생 부종합 전형이 뻥튀기가 되겠구나. 네, 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일리가 없진 않아요. 다만, 대학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운영을 하기가 너무 쉽지 않고, 게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자기소개서 폐지, 블라인드 입시, 뭐 제공 항목 축소, 뭐 이런 것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가정하면, 그냥, 됐어. 수능으로 뽑을래.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네. 그쵸. 그다음 그 돈이 얼마야, 그게. 자, 그럼 평가를 챗 GPT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도 상상을 해봤지. 예. 면접도 면접도 AI AI가 면접이 보는 되고.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할 것 같지는 또 않단 말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아. 아니, 우리나라 사람들이 묘하게 사람이 평가했는데 이거 우열이 갈려서 내가 이의제기가 있는데 컴퓨터가 평가하면 정확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은 게 있죠. 한문철 TV. 네. 네. 그렇구나. 자, 오늘의 또 두 번째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자, 요 얘기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왜냐면 모든 입시의 논의 대상은 항상 상위권이잖아요. 자, 우리 바뀐 5등급 체제에서 2등급을 따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음. 이 2등급인 학생들은 뭐 저 위로 그냥 성적으로만 놓고 본다면, 현재로 놓고 본다면 저 위로 가면 건국대 정도가 이제 그 양쪽 끝에 겹쳐 있는 학교일 것 같고요.
건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지방 거점 국립대를 거쳐 밑에는 지방 사립대 일부 상위권 대학까지 일단 다 이게 다 2등급대 애들이란 말이에요, 이제. 맞죠? 네. 말씀하신 게 이제 1.1등급부터라면 그렇죠. 그쵸. 1.1부터, 그러니까 네, 2등급 그렇죠. 1.1?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3년 내내 2등급을 다 땄단 말이에요, 2등급을. 네, 그렇죠. 그럼 2.0이에요. 2.0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33%야, 3년 내내. 음, 그럼 2.0이에요, 2.0. 그렇지. 네. 그럼 33%는 원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4등급 수준이지. 네, 그런 정도니까 아마 그 종합전형으로 강원대를 가는 성적이고 교과로는 못 가는 그런 성적이 지금 해당한단 말이죠. 종합 광운대도 어렵죠. 강원대. 강원대. 광운대 말고 강원대. 네, 자, 그러니까 저 위에서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안에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럼 이 아이들은 대체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하냐는 거야. 대학에서 어떻게 선발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네들은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들도 있을 거고, 뭐 과외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얘네들을 키우는 부모님도 있고, 학생 본인은 사실 입시에 별 관심은 없겠지만, 네, 부모님과 학원과 학교는 대체 얘네들한테 뭘 하라고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뭐 지역에 따라 다르겠죠. 뭐 교육특구의 2등급인 아이들은 정시를 할 것이고, 수능이 잘 안 나오는 지역의 2등급 학생들이라면 이제 교과나 종합에 이제 목을 매게 될 텐데, 이것은 대학들이 교과나 종합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그게 좀 달라질 거예요. 아까 교과 전형 말씀하실 때 잠깐 뭐 놓치고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게 있는데, 우리 내년에 이제 가천대가 지역균형 전형에서 그 교과를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하잖아요. 그걸 보고 굉장히 가천대 네, 얘기는 언제 얘기해도 가천대는 빠질 수가 없어. 네, 항상 이제 뭐 전형을 파격적으로 설계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진로 선택 과목만 반영한다라는 건 진짜 파격적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대학이라면, 그래? 상대평가 등급에다가, 나 원점수 몇 점부터 몇 점은 얼마 줄 거고, 뭐, 그렇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내신 산출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 제가, 진짜 강 소장님하고 저하고 뭔가 텔레파시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저는 그 외대식 교과 전형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걸 제가 고려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음,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든 그 선발은 할 것이고 그 인원만큼이 결국엔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뭐 국순세 라인부터 한 4등급 중반이면 어디 경기도 중하위 또는 지거구까지도 쭉 내려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네. 일단 우리 셋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를 빼놓고 두 분이 싱크로율을 높이시면서 저를 왕따시키고 계신데 그건 경고입니다, 경고. 자, 그런데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지금 수능과 내신 이렇게 바뀐 이유가 가장 큰 화두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 근데 대학에서 원점수를, 저는 외대식 평가 방식도 사실은 입시에 어떻게 보면 뒷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좋다고 평가하진 않았었거든요. 이거야말로 정말 공정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 아니, 뭐, 외대 교과 전형은 외고 국제고 아이들을 받으려는 말씀하신 뭐 뒷구멍?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그 방식을 예를 들어서 그 방식을 경기대가 차용을 한다. 네? 경기대가 차용을 한다 그러면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 음, 그런데 강석 소장님, 이것은 네. 경기대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입시라는 사람들은 대학 라인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대학 라인을 생각한다 그러면 결국 그 개편되는 2등급인 아이들은 지금 현재 상대평가 기준으로 지금 뭐 44%까지 가는 거잖아요. 34%까지. 네, 34%까지 가면은 걔네가 4등급인 애들인데, 4등급이 섞여 있는 애들인데, 현실적으로 인서울 하긴 쉽지 않은 수 있단 말이죠.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서울권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고, 반드시 경기권에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변별을 하기 위해선 대학들이 대학 라인, 그 대학
대학들 나름대로의 고민을 내놓을 거고, 그것이 예를 들어서 경기도 중위권 대학에서 외대 방식, 외대 교과 환산 방식을 취한다. 그것이 니네가 살고자 하는 자구책이다. 라고 하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외대가 해놓은 그 교과 방식은 자구책이라기보다는 꼼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외대 교과 반영 반영식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분에 있어서 첨언을 드리면 이제 원점수 90점 이상의 1등급을 주는 거죠. 그리고 85점부터 90점까지 2등급. 뭐 국어하고 영어, 사회 이쪽은 그렇게 주고 5점 단위로.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10점 단위로 8점부터 90점까지는 2등급. 7점부터 8점까지는 또 3등급 이렇게 주는 방식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산출된 내신 상대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그냥 원점수로 점수를 주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보면 그렇게 교과 전형을 운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지금 학생들이 만약에 딱 부모님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올 1등급 받기 10% 안에 들어가는 건 좀 힘들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저는 학종을 준비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제가 사실 아까 이 얘기를 꺼낼 때도 어떤 것 때문에 꺼냈냐, 이 부분은 저한테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왜냐면 요 2등급, 그러니까 10% 초과 34% 이하인 아이들이 전국의 24%나 되는 그 아이들인데, 이 학생들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려고 그러면 평가를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야 되는 거냐. 우리가 최상위권 애들, 최상위권도 아니죠. 그러니까 상위권 대학 10%까지도 아까 우리 논의할 때 입학사정관 수가 부족해서 평가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근데 더 많은 아이들을 평가하는 입학사정관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일 것인가? 그러면 정말 날림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나? 아니면 평가하는 방안을 또 따로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고3 기준으로 한 학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만약에 고등학교 전체 인원이 한 20만 명이라고 치면 25%면 5만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학종 운영하는 인원하고 뭐 그렇게 차이 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고3에 올해가 38만 명인가 있었고요. 음, 20만 명 되려면 국가 소멸 위기 직전일 때 가능할 겁니다. 자, 이제 요 부분도 일단 답은 없는 얘기인데 문제를 제기한 거였고요. 그래서 A, B, C, D, E 5등급으로 된다라고 아까 확정된 거 아까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고, 1, 2, 3학년 모든 과목이 뭐 공동교육과정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1, 2, 3, 4, 5등급인데 단 예체능 계열은 제외라고 이해하시면 과학 탐구 되겠고, 실험도 제외. 네네네, 과탐실까지 이렇게 네. 제외하고 전부 다 5등급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 완전 1등급 1.0으로 계속해서 내가 그냥 점점 9.9%에 들어가서 그냥 1.0으로 끝냈다고 했을 때 원래는 어느 라인이냐, 뭐 중경 아니면 넓게 본다면서 약간 서류까지 들어가는 거 보면 건국대 라인까지 이렇게 유동적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가 1.0을 맞았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 강화가 예상이 된다. 정성평가 강화는 현실적으로 대학이 좀 자구책을 강구하지 않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 근데 물론 정성평가 강화에 대해서 우리도 생각을 아예 닫아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에서 뭐 돈 싸질머치고 이렇게 해서 입학사정관 양성하고 교수님들 제대로 평가해 주세요 하거나, 또는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시키는 어떤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의 변화가 있다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좀 많이 어려운 상황이긴 하다라고 이렇게 짚어보았습니다. 자, 전형률을 30만 원으로 올리면 되지. 네, 뭐, 가능합니다. 뭐, 그럼 이제, 그리고 합격한 학생들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쿠폰을 주고, 학식 쿠폰을 주고요. 네, 그럴 수 있겠죠. 합격 시 환불. 아니, 떨어진 것도 열받는데 떨어지면 환불해줘야지. 왜. 그리고 우리 또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그 밑에 2등급 학생들이 일단 고민인데, 현재로 친다면 2에서 4등급 초반? 하여튼 그런 정도까지인데, 그 학생들이 보통 직업국의 끝라인 정도까지 대충 걸쳐 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사실은 대학에서 미리 좀 입장을 내놨으면 좋겠다. 이거 너무 어렵다, 정말. 만약에 니네가 원점수를 좀 평가하겠다 또는 성취도 A, B, C, D, E를 반영하겠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서 고교 현장도 좀 발빠르게 움직여야 하니까 학교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학원도 거기에 맞춰 좀 대응을 해줘야 되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벌써 시간이 1시간 어, 40분 지났습니다. 네, 꽤 많이 지났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뒷페이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 뒤에는 뭐 별거 없습니다. 자, 요거 공유가 안 됐어요. 아 그런가요? 네. 네. 지금 뭘 공유하고 있는 것이지? 제 거 공유하고 있어요. 아, 아직까지? 네, 그렇군요. 자, 공유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자, 교사의 평가 역량 강화. 이거 정말로 아까 우리가 이미 얘기는 했지만 잠깐만 짚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논서술형 평가 확대 등 혁신을 하겠다. 개별 학생마다 성취한 수준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절대평가 신뢰도를 제고하겠다. 모든 교사가, 모든이란 단어를 이렇게 쉽게 쓰면 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 전문적인 평가 역량을 가질 수 집중 지원하겠다. 이건데, 자, 논서술형 문항만으로 내신 평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 해서 내년도에 학교 생활 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그냥 뭐 편하게 나오는 것은 학교 생활 기록부 기재 요령 우리한테 나눠주는 것들은 자, 이런 것들을 바꾸겠다. 라는 것이 일단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아까 우리가 얘기를 나눴잖아요. 혹시 까먹고 깜빡하고 덜 욕하셨으면 마저 욕하셔도 됩니다. 뭐 여기 혁신 재고 지원하겠다 이 말은 아직은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와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봐야 되냐면, 이게 2024학년도 일단 얘기는 나와 있고, 그리고 평택에 있는 모 원장님이 제자가 디지털 교과서 선도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그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근데 저는 약간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2025학년도에 디지털 교과서가 보급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럼 채점을 누가 하냐? 기계가 한단 말이죠. 이때 이 기계의 논서술형 평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 아니라 평소에 그런 것들을 썼을 때 기계가 받아들이고 피드백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피드백을 이렇게 주라고 만약에 이게 좀 일관된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결과물이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거 해볼 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지 않냐? 2026년이나 7년쯤에 그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챗GPT처럼.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영어에 쓰는 것도 영어 문법 오류 검사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것의 정확도가 높은 편인가요? 네. 네, 꽤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게 우리나라 디지털 교과서에 탑재가 됐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아니, 될 거 예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탑재가 돼서 학생이 답을 썼는데, 너 문법 이거 오류야. 그래서 이렇게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거 일단 영어나 국어 등등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수학인데, 수학 중에 일단 칸다도 디지털 교과서 협력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긴 하거든요. 칸다, 매스플랫, 매스홀릭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자, 그렇다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무조건 걔네가 디지털 교과서가 된다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 중에 하나 들어가 있어서 이거 가능성이 좀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디지털 교과서가 소논술형 평가를 한다. 그걸 연습시킨다. 연습시킨다. 그래서 뭐, 그 그럴 수 연습된 있죠. 데이터를 바탕으로 교사가 평가 기준을 자, 이번에 이렇게 되는 거라니까? 아, 선생님 저 수학 이렇게 풀었어. 야, 환다한테 물어봐. 이래 버리면 이제 어쩔 거야, 이제. 네 말이 맞나, 내 말이 맞나? 이제, 그것까지 좀 생각을 제가 더 나아가진 않았었는데, 저도 예전에 그 디지털 교과서 관련해서 굉장히 깊이 좀 고민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 그 교사의 그 이런 것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 교사의 역할이 이제 티처에서 이제 퍼실리테이터로 이제 바뀐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그 학생들이 그 디지털 교과서 또는 툴에 접근하고 그것을 잘 활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 셀프 공부를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교사의 역할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체제가 위주로 돌아가면 학원들 큰일 났는데? 라는 생각은 있겠네요. 어쨌든 그 디지털 교과서에 있는 안쪽을 보면 거기 나와 있는 게 교사의 역할은 정서지도. 네. 그리고 약간 학습에 결손 있는 친구들을 조금 더 보듬어주고 지도를 좀 더 세밀히 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역할이 살짝 변화시키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진보되는 과학기술을 어떻게 이용하고 활용하고 또 그것이 개발될지도 좀, 그게 더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렇게 만약에 정말로 초고도화가 된다 그러면, 뭐, 지금 말하는 모든 것들이 뭐,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네요. 음. 요 맨 시작할 때 맨 앞부분에 도입 부분에 기억나시죠? 교과서는 뭐 디지털로 선도화 돼가고 있는데 내신 평가는 아직 구태의연하다. 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부분을 좀 암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 이 부분에 하지만 전 교사의 역량 강화는 쉽지 않다. 네, 안 쉽지 않다. 됩니다. 네, 네. 그 공정성 논란이 정말로 거세게 올라올 수밖에 없다. 네. 뭐 그럼 이 밑에 이제 예상되는 기대 효과는 정말로 저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요 부분 요 밑에부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너무 길게 지체됐고요. 조만간 강석 소장님께서 또 그다음 김미철 소장님께서 학년별로 지금 현재 중2, 중1, 중3, 뭐 고1, 그다음 뭐 밑에 중1, 뭐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이런 어느 정도 그룹핑을 하셔도 좋고 거기에 대한 글을 좀 남겨주시는 것도 뭐 네, 각자의 어떤 커뮤니티랑 이주유 있는 그 싱크포미 밴드 이런 곳이나 단톡방 이런 곳에 올려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조금 생각할 여지를 생각할 거리를 주시는 거에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꼭 다 같이 식사들 하시고 질문들 주신 것은 채팅창에 질문 주신 것들은 나중에 따로 정리하거나 뭐 또 좋은 기회가 있겠죠. 설명회를 하거나요. 그리고 디지털 교과서 자체만 가지고도 설명을 좀 해야 될 거리가 또 좀 있을 것 같고 하려고 하면 할 얘기는 너무너무 많지만 말을 너무 많이 해서 배고프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까요? 네, 네. 항상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시는 겁니다. 뭐, 길게, 아까 거꾸로 역순으로, 김미철 소장님부터 역순으로 인사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항상 이런 입시 제도가 바뀌거나 변화가 생길 때마다 그 너무 이렇게 미시적인 부분에 집중하는 것보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떻든 대학은 똑똑한 아이들을 뽑아간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래서 항상 기본에 충실하고 뚝심 있게 지금까지 아이들을 잘 믿고 잘 지도해 오셨다면 그 방법으로 그냥 밀고 가셔도 그렇게 큰 무리는 없다.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아이를 중심에 두고 계속 지도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강석 소장님도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기존에 발표되었었던 고교학점제 안보다는 학원에 그나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인 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위협이 있거나 또는 좀 준비해야 될 상황들도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문제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얘기가 시안이라는 얘기죠. 시안이라는 얘기고, 공청회와 최종 확정 발표까지는 무엇이 어떻게 될까, 이러면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하시면서 차근차근 준비하시길 좀 바라고요. 너무 이제 좀, 크게 변하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겠다, 확 해야겠다, 이렇게 막 마음 급히 먹지 마시고, 지금 해왔던 것들 뚝심 있게 잘 밀고 나가시면서 지금 데리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학부모님들 잘 도닥이시면서 또 발표될 때마다 설명회도 하시고, 또는 여기 이주유, 뭐, 밴드라든지 유튜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들으시면서 정보 얻으시면서 좀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의 2시간 가까운 시간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셨던 분이 계신다면 재밌는 내용들
아, 뭐 이 사람들 별소리를 다 하네 하고 좀 웃음에 되는 포인트도 있으실 거고, 거기에서 어떤 자극도 받으시면서 앞으로 우리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는 우리 학원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뭐 어떤 학원을 골라야 될 것인가. 만약에 학생이 듣고 있었다면 잘못된 거죠. 자, 모두 다 같이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면서 이주유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시는 겁니다. 자, 김시호 선생님 처음 해보시죠? 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하겠습니다. 자, 시작. 좋아요.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알람 설정. 설정.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순간에 카카오 수고하셨습니다. 끄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최영이 형 벌써 나간 거예요? 그렇네요.